이탈리아 문명여행 제11강은 갯벌에 지은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여기 나온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아코모 카사노바, 비발디, 알베르티 몬디. 네, 답은 아시겠죠? 네, 오늘의 주제인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는 이렇게 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의 영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베네치아는 카니발 기간입니다. 카니발은 보통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 사순절 이전을 한 2주간 고기를 먹지 않고 즐겁게 노는 카니발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본 베네치아는 붉은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카날레 그란데라고 하는 대운하라고 하는 운하가 섬 가운데를 크게 지나가고요. 베네치아를 가게 되면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내리게 되고요. 거기서 대운하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상업 중심지 리알토 다리가 있고요. 카날 그란데라고 하는 대운하가 있고요. 요소요소의 작은 운하들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중심지는 산마르코 광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팔라초 두칼레라는 곳이 있고 종탑이 있고, 팔라초 두칼레 옆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관광 가시는 분들은 이 감옥으로 건너가는 탄식의 다리를 꼭 보게 되는데요. 팔라초 두칼레 재판장에서 형을 연도받은 죄수가 저 다리를 건너갈 때 탄식을 질렀다라고 하는 탄식의 다리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죠. 종탑이 있고요. 종탑은 예전에 등대 역할도 했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요 산마르코 성당은 8세기, 9세기경에 지었다가 화재로 없어지고 11세기에 재건한 가장 중요한 성당이라 할 수 있겠죠. 산마르코 광장 옆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카페 플로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인데,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다라고 평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 3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커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저 멀리 바다 쪽을 보면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성당이 하나 보입니다. 산 조르조 마조로의 성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곤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베네치아 역사를 한번 쭉 다룰 건데요. 그 베네치아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 상권, 하권이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책이 3권 있는데, 콘스탄티노플 함락, 로도스점 공방전, 레판토 해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네치아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는 대략 한 8세기경부터 나라가 생기기 시작해서 1797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현재는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토로 보시면 베네치아는 육지 영토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해상 패권만을 위해서 그들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 영토들도 다 땅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배가 안전하게 지나가는 어떤 보루 역할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부터 아드리아해를 쭉 따라와서 달마티아, 레구사 공화국, 누라초, 코르푸, 그리고 모도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쭉 돌아서 가장 중요한 땅은 크레타죠. 지중해에 잠수함처럼 써 있다고 흔히 표현하는 크레타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드리아노폴리스가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키프로스까지가 베네치아가 늘 영위를 했던 그런 땅입니다. 물론 전성기에는 요 땅들을 다
베네치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을 했다가 전성기를 누렸다가 점차적으로 이 영토를 잃는 이런 순서로 베네치아 궁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죠.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한 400년 정도 넘어가서부터 이 이탈리아 북쪽의 롬바르디아는 훈족 내지는 게르만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사람이 훈족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오늘날의 헝가리 지역에서 넘어와 가지고 롬바르디아 평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망갈까요? 산으로 가든지 배 타고 도망가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롬바르디아 평야에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땅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훈족 아틸라는 다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구나라고 하는 석호지대로 도망을 가서 바닷가에 뭐 움막 같은 걸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그냥 어촌 정도의 마을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베네치아의 주요 연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460년경에 아틸라가 침입한 이후에 거주지가 탄생을 했고요. 697년에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국가 원수를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통해서 만드는 게 공화국이죠. 공화국이 이때쯤에 생긴 거고요. 800년경에는 프랑크족의 침입을 물리치고 현재 도시 위치를 확정을 하고 828년에는 성인 마르코 유해를 도입합니다. 1075년이 되면 산마르크 성당을 재건하고요. 1203년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고요. 전성기를 맞습니다. 1453년이 되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패권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1669년이 되면 오스만 제국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새였던 크레타 섬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국력이 절대적으로 약화가 되죠. 그러다가 1797년이 되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등에 업고 롬바르디아 평야를 쳐들어와서 공략을 합니다. 이때도 섬을 점령되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이미 베네치아가 육지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복을 하게 되고 공화국이 소멸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460년경 아틸라의 침입에 의해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로 쭉 와서 여러 섬들에 살고 있었죠. 그때 중심지는 마라모코였습니다. 그런데 800년경에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서유럽을 평정을 하죠. 자, 그때 롬바르디아 평야도 당연히 샤를마니가 다 점령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마라모코에 자리하고 있던 베네치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를 가지고 이들이 침입을 합니다. 자, 이때 마라모코에 있었던 베네치아인들은 섬을 싹 비우고 지금의 리알토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프랑크족은 여기에 바다의 지리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네치아인들은 아예 마라모코라고 하는 본거지를 버리고 리알토라는 곳으로 아예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모코는 이 섬과 섬을 이으면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리알토라는 곳은 썰물이 되면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고 밀물이 오면 물에 잠기는 아주 그런 살기 아주 척박한 곳인 반면에 여기가 바다가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한 본거지를 이때부터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점차적으로 이들은 물고기 잡고 그다음에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을 생산해서 육지화 교육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들한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상인이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구입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슬람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코 성인의 유해가 아마 위기에 닥쳤겠죠. 그런 상황에 이 상인들이 마르코 성인의 유고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베네치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베네치아는 마르코 성인을 도시의 수호 성인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 산마르코 성당에 가보면 가운데 돔이 있죠. 그 돔 밑에 보면 날개 달린 사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산마르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오늘날에도 날개 달린 사자가 국가의 문장이고요. 수호 성인입니다. 여기 보면 요 산마르코 성당의 벽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 바구니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요 바구니 안에 먼저 유해를 넣고 그 위에다 돼지고기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떠날 때 그 이슬람 이 관원이 원래는 다 뭐가 있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거 못 나갈 거 이걸 검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돼지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이슬람인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빼왔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697년이 되면 공화정 체제를 만들고 도시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이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속국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베네치아가 있는 곳은요, 기본적으로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베네치아는 서쪽보다는 동쪽에 바다를 영위해서 상업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니까 동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 동로마 제국의 어떤 서쪽 지역의 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동로마 제국의 속국을 자처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베네치아 밑에는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원래 라벤나가 동로마 제국의 서쪽 총독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6세기에 여기도 교황령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동로마가 이어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로마 제국의 속국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뭐 속국이라 해도 동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상업 활동을 할 때 일정량의 이제 관세 같은 걸 내고 했죠. 비잔틴 제국의 속국이었다는 것 뭐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산마르코 성당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물론 내부에도 성 소피아 성당과 아주 유사한 돔 형태를 갖고 있고 라벤나에 있는 그 성당과도 유사한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비잔틴 양식의 이콘 성화도 아주 많이 장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정면에 보면 몇 개의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자연스럽게 아 여기는 비잔틴 양식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서유럽인들이 베네치아에 와서 깜짝 놀란 것도 베네치아인들은 그들 서유럽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복장과 태도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많이 영위했다는 거죠. 비잔틴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베네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네치아인들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이 섬은 물론 이제 15세기, 16세기에 이렇게 완성된 것이긴 한데 그 이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해서 나갔겠죠. 옆에 대운하도 있고 중간에 큰 운하가 S자로 돌아 나가죠. 맨 왼쪽에는 철도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이 무솔리니 시대에 철도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버스 터미널도 있고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큰 항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를 어떻게 건설했느냐? 기본적으로 땅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를 판 게 아니고 보통 우리는 은하하면 땅이 있고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수로를 판다고 생각하지만 이 베네치아에서는 수로는 파는 게 아니고 수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수로가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주택들은 수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행은 수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수로를 일부 메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집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모두 다 이런 수로를 통해서 모든 어떤 삶이 이루어졌던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쓰레기 처리도 전부 수로를 통해서 하고요. 모든 공급 다 수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수로는 이 기본적으로 바닷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라도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베네치아는 수로 관리 장관도 있었어요. 그만큼 수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왜냐면 150개 넘는 섬이 있고 이 수로 운하가 한 180개가
있었고, 그 운하들을 그러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들이 한 410개 정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대운하에 다리가 4개가 있고요. 작은 운하에는 그러니까 다리로서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는 변변한 집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아주 거대한 주택들이 있고 성당도 있잖아요. 저렇게 무거운 성당이 어떻게 갯벌 위에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어쨌든 베네치아인들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집안을 만들어요. 만들기 위해서 맨 먼저 나무로 만든 말뚝을 수없이 많이 박습니다. 오늘날의 크로아티아나 이 지역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니까 바닷물에 강한 나무들을 이 뻘 속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박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베네치아의 도로나 건물 밑에는 이런 나무로 만든 말뚝이 촘촘하게 박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로 박는 남자 2사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닷물을 막은 다음에 나무를 아주 촘촘하게 일단 박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대리석을 쌓아서 집안을 만든 거죠. 그래서 평평한 광장 같은 경우 도로는 그냥 요런 상태로 돌을 깔아서 집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당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건물을 짓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좀 하중임을 많이 받는 성당 같은 거 지을 경우에는 아마 더 많은 말뚝을 박아서 안전한 집안이 되도록 만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품목 있죠. 물입니다. 과연 베네치아는 물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저는 이탈리아의 도시를 볼 때마다 이 도시는 물을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이탈리아 기후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굉장히 덥죠. 30도, 40도까지 올라가는, 덥고 건조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한 3월까지 비가 내리는 겨울입니다. 여기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수는 다 빗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빗물을 거두어서 그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던 겁니다. 자,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광장들이 많이 있어요.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구들이 하나의 단위로 뭉쳐서 이렇게 도시를 형성을 했는데요. 그 교구 사이사이에는 항상 광장들이 있고요. 여기저기 광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광장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은 지하수를 퍼올린 게 아니고 빗물이 모여서 그거를 퍼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흰 바탕의 그림을 보면 비가 내리면 여기 중간중간에 구멍 뚫린 걸 통해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속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모래를 지나면서 이게 필터가 돼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딱 모입니다. 가운데에는 아주 그 대리석을 박아가지고 우물처럼 만들어요. 물이 쫙 고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래 속에도 물이 가득 차 있겠죠.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차 있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서 이렇게 우물을 뽑아내면 물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중정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는 항상 중정이 있었거든요. 빗물을 모아서 가운데로 딱 집게를 칠해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만드는 그런 체제가 로마의 중정이었는데, 이 베네치아도 그 로마의 중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만들었던 거죠. 요거는 두칼레 궁전, 도제라고 하는 공화국의 원수가 살던 그런 관저인데, 그 두칼레 궁전에 또 이렇게 중정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가운데 우물이 있고 주변에 이 구멍이 뚫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광장 내지는 요 지붕까지 포함해서 꽤 넓은 지역에 내리는 비들이 요 구멍을 통해서 요 지하에 다 모이겠죠? 그러면 일정 수위의 우물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물을 팔 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단한 진흙으로 막아가지고 거의 물그릇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요 우물 밑에는 커다란 물그릇이 들어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와서는 여기를 수도를 끌어와가지고 수돗물을 쓰겠지만, 수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베네치아인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네치아가 점차적으로 공화국이 이제 커지고 동쪽과의 교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4차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십자군, 2차, 3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1차 십자군은 꽤 성과를 누려가지고 1099년에 예루살렘 왕국을 성립합니다. 근데 2차, 3차는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제4차 십자군은 원래 참가하기로 했던 프랑스 제후와 기사들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베네치아한테 돈을 지불하지 못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4차 십자군은 어디로 가냐면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그 전에 이 콘스탄티노플하고 베네치아가 사이가 좋아서 꽤 교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4차 십자군 이전에 한 50년간은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었어요. 교역도 어렵고 관계가 아주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을 하게 되고 이곳을 함락을 시킵니다. 역사가들은 이 베네치아가 했던 제4차 십자군을 역사상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 국가를 베네치아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베네치아가 그전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속국처럼 이렇게 왔지만 이 4차 십자군이 벌어졌던 1203년 이전까지 한 50년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 국가적 운명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황이 맞아떨어지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략을 했던 거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결국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는 베네치아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병력은 프랑스의 기사들이었죠. 원래는 십자군인이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를 공략을 해가지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십자군의 결과 무엇이 탄생을 하냐면 라틴 제국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비잔틴 제국은 6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슬람 세력이 밀려가지고 국가가 점차 축소되고 있었어요. 이때 프랑스의 영주들과 베네치아의 세력이 연합한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여기를 라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이 이제 국왕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영주들이 땅을 차지하고 전체 영토의 8분의 3을 베네치아가 차지합니다. 근데 그 8분의 3은 대부분 섬들이었어요. 어떤 섬이냐면 여기 코르프, 카팔로니아, 크레타, 니그로폰테, 로도스, 뭐 크레타 이런 해상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토만 우리는 가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베네치아가 이곳을 차지합니다. 그럼으로써 베네치아는 해상을 안전하게 상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던 거죠. 국지 영토는 라틴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해상 영토는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짐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제4차 십자군의 결과였고요. 이때부터 한 300여 년간 베네치아는 최전성기를 누리죠. 그러면서 동서양 간의 거래를 통해 돈을 많이 법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원래 유복자였다가 아버지가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아버지하고 삼촌이 다시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동쪽으로 가가지고 원래는 다마스커스하고 콘스탄티노플 사이에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동쪽을 더 가보자 아버지가 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삼촌은 중국에 한번 갔다 왔던 거예요. 원나라 한번 갔다 오고 아들하고 다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육지를 거쳐서 가게 되죠. 콘스탄티노플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카부를 지나서 원나라까지 가게 되고요. 그 17년간 머물다가 아버지하고 삼촌은 죽고 이제 바다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마르코 폴로가 제노바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제노바의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루스티첼로라고 하는 작가를 만나서 그 작가한테 이제 구술로 막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기록이 돼가지고 동방견문록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책이 발간이 되게 되죠. 리알토다이 근처에 가보면 마르코 폴로의 흔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마르코 폴로의 집이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집은 없고 그 마르코 폴로가 집이 있었다고 하는 곳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마르코 폴로 서점이 있고요. 마르코 폴로 집이 있었던 곳은 극장으로 바뀌었어요. 루스트첼로한테 맨날 100만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100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에 관한 이런 표지판들이 있더라고요. 요것이 이제 마르코 폴로가 살았던 그곳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4차 십자군 이후 베네치아는 동방무역의 강자가 되고요. 근데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해상 교통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새들이에요. 베네치아 출발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데가 자라, 그다음 스플리트, 라구사입니다. 여러분이
크로아티아를 여행 가시면 반드시 가시는 도시가 이 도시들인데요. 라구사는 오늘날은 두브로브니크라고 불립니다. 아마 세 도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토가 아주 특이하게 두브로브니크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아주 툭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베네치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영토가 아니고 일종의 속국 개념에서 서로 계약 관계에 의한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이 상선이 아드리아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런 곳의 기지였던 거죠. 그럼 요게 자라, 스플리트, 라구사, 코르프, 몬도네, 크레타 일정 거리로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엔 배가 바다를 쭉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여기 기항을 해가지고 식량도 싣고 특히 물 같은 게 조금 지나면 썩거든요. 정기적으로 물을 계속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항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자하라 스플리트, 라구사 이런 데서는 노젓는 선원을 계속 보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육지의 요새가 베네치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타가 굉장히 중요했고 크레타에서는 배가 북쪽으로 항로로 옮겨가지고 이스탄불까지 가게 되고요. 이스탄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크림반도까지 가죠. 크림반도에는 베네치아의 상업을 도와주는 항구도 있었습니다. 12세기, 13세기에 되면 크림반도에는 몽골족이 오거든요. 그 몽골족과의 또 거래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행이 이루어지고요. 이스탄불의 밑으로 또 내려오면 크레타를 거쳐서 동쪽으로 키프로스를 가게 되고 키프로스에서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야코라는 또 항구가 있었고 거기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가 베네치아의 중요한 상행위를 하는 코스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크로아티아를 가면 반드시 가는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곳이죠. 옛날에 라구사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화국인데 베네치아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베네치아 항구가 늘 기항했던 그런 곳이죠. 거의 베네치아랑 모습이 비슷하죠. 이탈리아랑도 비슷하죠. 빨간 지붕을 가진 이런 도시 거의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나 아니면 이런 아드리아해의 여러 지역, 이탈리아 여러 지역을 가게 되면 베네치아가 만든 요새들을 만날 수 있어요. 크레타 이라클리온 항구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요. 코르푸에도 그렇고 제가 다 가보신 곳인데요. 나프플리오라고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아르고스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도 베네치아에 요새가 있고 나프팍토스라는 곳에 요새가 있어요. 그리스의 이런 베네치아가 만든 요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네치아 무역로 보면 이렇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라로 가면 거기서 오늘날의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 이런 곳에서 목재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재는 어디서 많이 필요하냐면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대부분 사막 지역이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집을 지는데 목재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재가 베네치아 상인들이 가장 많이 수출한 수출품이 했습니다. 또 모직물, 영국에서 온 모직물을 피렌체에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가공된 원단을 베네치아 배에 싣고 동쪽으로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15세기, 16세기 때 되면 베네치아의 특산품이 유리예요. 유리들을 동쪽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콘스탄티노플을 지나서 크림반도 쪽으로 가게 되면 뭐가 많이 있냐면 노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었냐면 슬라브인,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이런 데가 민이 많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키가 크고 여자들은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이 슬라브인 노예를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를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 가서 이 노예를 팔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예 맘루크 왕조를 했고 그 노예들을 군인으로 많이 써서 그 군인들이 나중에 승진을 해가지고 왕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지역에는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노예를 많이 공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네치아 상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목재나 노예를 가지고 동쪽으로 배가 가면 또 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레반트 지역이나 알렉산드리아가 뭐가 있냐면 동쪽에서 온 비단, 향신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인이 원하는 것은 향신료.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베네치아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독일 상인, 프랑스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알토다리 옆에가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항구였어요. 동쪽에서는 배들이 여기 물건을 내리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 시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유럽 상인들이 여기서 거래를 하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은행가들 여기서 이제 뱅크를 펴놓고 돈 거래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 오늘날의 독일 상관이 있는
그런 곳에 유럽 상인들이 와가지고 배가 언제 들어오나 그걸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상인들이 여기서 후추를 사가지고 알프스를 넘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독일 상인들은 뭘 가지고 이 베네치 상인과 교역을 했을까요? 예, 독일에서는 은이 많이 났고요. 그다음에 모직물 있죠, 양모, 그런 것들을, 또 피렌체에서 가공한 양모들, 이런 것들을 베네치아 상인들하고 교환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베네치아는 사상 최초로 관광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관광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순례 여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는요, 이 순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례 코스는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여기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거리를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도 중요한 순례지 하나였죠. 우리가 흔히 순례하면 산티아고 길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순례 갔던 것이 로마였고요. 그다음에 베네치아였어요. 자, 베네치아를 왜 갔냐면 베네치아가 종점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베네치아까지 갔던 거죠. 그럼 베네치아에 가면 뭐가 있냐면 패키지 상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한 패키지 상품이 있었는데 대략 60두카토 정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베네치아에서 야파까지 배삭스로 패키지 상품으로 대략 35에 40두카토를 받고요. 그다음에 야파에 항구에 내리면 거기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참관료가 15. 성지에서 뭐 밥도 사 먹고 하려면 일종 경비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5. 이게 합치면 대략 60두카토가 기본적인 경비였고요. 물론 좀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이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60에서 한 150 사이에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60두카토면 얼마냐면 이리저리 해봤더니 총 경비가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간은 6에서 12개월 소요가 되었다. 이거는 밀라노의 공무원이었던 산토 브라스카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남긴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 갔다 온 사람 중에 중도에 가지 못한 사람들 꽤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순례 패키지 여행을 베네치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르세유가 좀 되다가 나중에 베네치아가 석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르세유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가깝기 때문에 베네치아까지 안 가도 되니까 유리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사람이 죽으면 패키지 비용을 그냥 떼어먹은 거예요. 근데 베네치아는 만약에 중도에 죽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그걸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아주 신뢰받는 여행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지원하에 했다는 겁니다. 자, 14세기,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베네치아에 중요한 과제가 생겼는데 바로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술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 베네치아가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본래 아나톨리아 반도에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세력을 넓히거든요. 그래서 비엔나 성 밑에까지 공격을 하고 뭐 동쪽으로 가면 바그다드까지 가고 서쪽으로는 거의 알제리까지 가서 지중해 동쪽 지역을 거의 다 자신들의 영역으로 하죠. 거의 동로마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만큼의 영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술레이만 1세 때 가면 그 비엔나를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최전성기를 누리죠. 근데 바다에는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엔 별 관심도 없고 거의 육지 국가로 영위를 했고 바다는 거의 해적들이 행행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도 어떤 상업행위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다니려면 바다로 가는 것이 편하거든요. 육지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로도스라고 하는 원래 1차 십자군에서 참가했던 요한 기사단이 로도스 섬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200년간 요 이슬람의 배들을 납치하는 해적 활동을 했던 거죠. 아주 턱 밑에 가시처럼 아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술레만 1세 때 이 로도스 섬을 함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베네치아가 상행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로도스 섬의 요한 기사단은 기독교 배는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이슬람 배만 공략을 했기 때문에 베네치아 입장은 상당히 고마운 존재였는데, 이 로도스 섬이 오스만의 그 함락이 됨으로써 이 항로 하나가 또 막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어떤 남자가 둥그런 돌 위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오스만군이
포로 쐈던 돌이에요. 오늘날에는 포라는 게 포탄을 빵 쏘면 그 탄이 터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돌을 동그랗게 깎아서 집어넣고 이걸 화약을 집어넣어서 빵 하고 쏘면은 이 돌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체제로 되었던 거죠. 저도 가보고 이랬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결국 로도섬이 함락이 됨으로써 베네치아는 점점 상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결정적으로 이런 오스만과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가는데 중요한 항해로에 있었던 키프로스를 또 오스만 투르크한테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 입장으로도 오스만 투르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레판토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교황, 스페인, 신성동맹이라 부르는 기독교 측과 오스만 투르크가 싸웠던 전쟁이 레판토 해전인데요. 그리스의 나프파톡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웠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베네치아와 이 신성동맹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는 그 해군이 사실은 정규 해군이 아니고 알제리나 리비아 트리폴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해적들이었어요. 그 해적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실은 해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의 재상 파샤는 그거 우리 해군 그거 레판토에서 진 거는 수염을 한번 깎은 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염이 좀 남으면 된다. 별거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오스만 투르크 입장에서 그랬던 거고요. 별거 아니었는데 이쪽 신성동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전쟁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때 레판토 해전에서 부상당한 유명한 인물이 세르반테스예요.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스페인의 일원으로 참가를 했다가 여기서 왼손을 부상당하죠.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16세기에 들어섰죠. 그래서 흔히 16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포르투갈에서 보냈던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통상로를 개발해 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후추를 실어오는 이런 시대가 바로 대항해 시대인데, 그 대항해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베네치아가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흔히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데 제가 읽은 시오노 나나미는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 대항해 시대 그 자체만으로 이 베네치아가 어려워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15세기, 16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신대륙과 교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통상로가 이어질 때 유럽 경제가 깨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베네치아의 통상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네치아는 서유럽과 지중해 동쪽과 사이에서 이 교역을 통해서 부를 일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점차 잘 살게 되고 스페인에 은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아메리카 은이 스페인 들어오거든요. 그 은이 이제 결국은 베네치아까지 흘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상인들이 베네치아 더 많이 오는 거죠. 수혜된 수요도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도를 또 열심히 그렸는데요. 후추가 향료제도에서 인도네시아 향료제도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와요. 그래서 인도에서 페르시아 통상로를 통해서 육지로 와서 그다음에 흑해를 거쳐서 이렇게 베네치아 오고, 또 하나의 통상로는 홍해를 거쳐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통상로가 중세시대 내내 이렇게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포르투갈이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을 아프리카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새로운 통상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아프리카 통상로를 거쳤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아프리카 통상로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먼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배 운항이라는 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량도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서유럽이 더 이렇게 경제 번성을 해가지고 베네치아의 상업행위는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100여 년간은 꽤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의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거기에 베네치아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유리 제품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요, 베네치아 섬에서 무라노 섬까지 갈 수 있는데, 무라노 섬이 뭐가 있냐면 유리 공장들이 쫙 몰려 있어요. 원래는 베네치아 섬 여기저기에 수공업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가 자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도시 전체가 탈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 공장들을 전부 무라노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라노 섬에 이 유리 공장들이 집결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공방을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병도 있고 컵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리로 돼 있죠. 그 전까지 교회에 이런 창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대리석을 얇게 잘라가지고 빛이 들어오도 했는데, 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생김으로써 교회에도 이 유리를 박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1754년에
안경 쓴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안경을 쓴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최초로 안경을 쓴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리 공업에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베네치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모직 제품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자체의 어떤 생산품들을 만들어서 시대가 바뀐 거를 베네치아는 적절하게 이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대항해 시대에 베네치아가 만들었던 어떤 새로운 시대 변화의 조류에 따라가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베네치아 국력이 쇠퇴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크레타 섬을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1644년부터 1669년까지 오스만 투르크와 크레타 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1668년 한 해에 439만 2천 두카트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원이에요. 오늘날 금의 가치로 치면. 근데 오늘날 금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10분의 1 정도로 내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매년 1천억씩 전비를 썼던 겁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베네치아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크레타섬 공방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베네치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도 물론 바뀌었고, 그러니까 시대가 바로 지중해라고 하는 중요성이 아주 낮아졌고, 대항해 시대에 거쳐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상업 활동이 더 중요해졌고, 지중해 내부에서 움직이는 이것은 아주 마이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베네치아는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거의 한 100여 년간 나라는 유지합니다. 공화국으로 유지하고 오히려 유럽 사람들이 즐겁게 찾아가는 그런 관광지로서 기능을 잘 합니다. 거의 100여 년 이상을 나라는 번성하진 않았어도 행복한 시절을 누립니다. 기본적으로 베네치아는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이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종신직인 도제가 한 명 있고요. 거기에 6인 보좌관, 그 다음에 10인 위원회가 있어서 17명이 국가의 중요 공무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로 돼 있었고, 조금 더 확대하면 필요시에 40인 회의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40인 회의 내지는 17명의 중요 인물들을 어디서 뽑냐? 900 내지 1500명 정도 됐던 의원들 내에서 뽑는다. 근데 이 뽑는 투표 과정이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뽑히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했고, 특정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했다. 근데 그 정치를 담당하는 900에서 1500명의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들, 자제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보수였다. 그러니까 정치는 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권도 없었고 국가를 얻는 이익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국가를 책임지기 위한 역할로서만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부여됐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 원수한테만 품위주의 밑조로 지급되었을 뿐 이들한테 경제적 이익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15살부터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한 40세쯤 되면 그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정치에 참가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돈을 벌고요. 이럼으로써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전형적인 조건 없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뭔가 조건 얻기 위해서 했는데 베네치아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었고요. 특히 베네치아 사람들은 특징적인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변신을 했다. 바다로 나갔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런 게 우리가 베네치아 공항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